안녕하세요. 인카 파트너스의 김영근입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8월 달 강의인데 7월 달 시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보고서 보셨죠? 그 보면 그 기상도를 저희가 이제 지난달서부터 계속 넣고 있는데 이번 달 기상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증시도 미국 증시, 한국 증시, 중국 증시, 그다음에 미국 국채 시장, 이건 채권이죠. 국채 시장, 그다음에 에너지, 원자재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달러예요. 달러인데 우리가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달러 가치를 표현할 달러 시장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좋다는 건 뭐죠? 우리나라 원 달러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원 달러 환율이 많이 계속 오르는 추세에 있다는 얘기예요. 달러 가치가 이렇게 높아진다는 건 강하다는 건 달러 강세 이퀄 원화 약세잖아요. 그러니까 원화 약세라는 건 원 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매력도를 그다음에 설명을 드리면 투자 매력도라는 건 요 파란색이 전월이고요. 요 빨간색이 당월인데 요 투자 매력도가 이 점수예요. 0점서부터 100점까지. 투자 매력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산 가격이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자산 가격 자체가 저평가되어 있으면 투자 매력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상승하는 에너지의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 그러니까 그 시장 자체가 이제 상승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격의 중장기 추세의 합산 점수예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요거는 기술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를 합쳐서 만든 점수이기 때문에 요 투자 매력 점수가 50점을 넘어가면 이제 신규로 좀 투자를 해도 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50점 이상에 있다가 50점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조정에 들어가는 거니까 또는 이제 가을에 접어드는 거니까 조금 이제 갖고 있는 거 좀 판다든가 좀 이렇게 조정이나 하락이 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가을에 갔다가 천둥이 칠 수도 있지만 다시 해가 뜰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저희가 표시를 해드릴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황은 미국 증시는 천둥 번개가 친다는 얘기는 뭐죠?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접어든 상태고요. 최근에 이제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된 상태라는 건 뭐죠?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건 그냥 일시적인 반등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 매력 점수는 이제 30점대를 조금 넘죠. 조금 넘은 상태라서 이런 상태는 현재 투자 매력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게 나중에 투자 매력도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겨울에 접어들었죠. 계절로 보면 겨울이고요. 투자 매력은 약간 올라왔어요, 전월보다. 요거는 왜 그러냐면 주가가 좀 빠지면서 이제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있는데 한국 증시가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는 투자 매력이 더 낮은 상태예요. 요 부분은 좀 이렇게 상승 에너지 강도나 저평가로 보면은 미국보다는 한국이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는데 상승 에너지 강도나 또는 어떤 기술적 추세를 봤을 때는 미국보다는 좀 덜해요. 그러니까 반등이 좀 약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에너지가. 그리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투자 매력이 20 정도밖에 안 되죠. 이게 최악은 지났는데, 그러니까 봄이 오고 있긴 한데 투자 매력은 안 높아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의 어떤 경제나 이런 게 지금 침체에 빠져 있거든요. 침체에서 이제 최악은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별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봄이 오래될 수도 있어요. 여기 뒤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봄이 오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최악은 지났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완연한 이제 이 여름이 오기는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국 국채 같은 경우, 장기 국채 같은 경우는 국채는 금리가 고점일 때 사는 거 아시죠? 금리가 떨어지면 국채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미국 국채가 좀 살 때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국채 투자 매력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7월 말 기준으로 이제 50을 돌파했으니까 이제는 완연히 이제 국채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 들어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주식시장에는 별로 안 좋은 소식이에요. 국채가 매력이 생겼다는 건 자금이 증시에서 국채시장으로 이동하거든요. 이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라서 이쪽이 좋다는 얘기는 이쪽이 별로 안 좋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고 가을이 접어든다는 건 조금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이게 경기 침체 때문에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는 아무래도 수요가 좀 줄겠죠. 가격도 많이 올랐고 유가 같은 경우에 25불의 바닥이었다가
130불까지 올랐으니까 되게 많이 오른 상태였죠. 최근에 이제 뭐 100불 깨고 다시 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어서 조금 쉬었다 갈 것 같아요.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WTI 기준으로 지금 90불 뭐 깨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앞으로 한 4, 5년 정도 본다면 한 유가가 200에서 250불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가가 굉장히 많이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은 일시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경기 침체로 인한 조정이기 때문에 조정 기간이 좀 길어요. 보통 한 6개월 정도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내년 한 1분기까지는 에너지는 좀 계속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가격은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는데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기간적으로 좀 조정을 하는 그런 국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달러 같은 경우는 투자 매력은 약간 떨어졌는데 여전히 해가 떠 있고요. 투자 매력 점수도 지금 80점대죠.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 모델에서. 이거 저희 모델에서 나오는 건데. 달러를 계속 강하게 보고 있는 거죠. 달러를 강하게 보고 있다는 건 결국은 원달러 환율로 전환을 하면 지금 원달러 환율 1,300원 정도 올라와 있지만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로 갈 가능성이 계속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래프를 한번 딱 설명을 고객한테 드리고 보내드리면 고객 입장에서는 한눈에 매달 전 세계 시장의 자산 시장의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미국 증시는 초겨울로 진입을 했고 날씨로 표현하면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기업이 감소 분위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7월 달에는 잠시 따뜻해졌지만 따뜻해졌다는 건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반등이 오고 있지만 봄이 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겨울이고 겨울에 잠깐 따뜻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더 추운 한파를 대비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국 증시는 지금은 사실은 이제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미리 주가가 반응 많이 했다가 반등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반등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서 같이 이제 다시 빠지는 사실 그때부터가 본격적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가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뭐 신규로 매수하거나 이런 거는 좀 저희는 비추천이고요. 갖고 있는 물량이 혹시 있다면 저희가 이제 작년 4분기 때 이제 미국 증시 좀 팔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때 못 파셨고 갖고 있는 만약에 물려 있다면 이번 상승 때 좀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이 미국보다는 좀 약하죠. 빠지는 건 먼저 빠졌는데 지금 반등도 약하고 뭐 상당히 좀 약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어떤 뭐 글로벌 시장이나 이런 부분의 영향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는 더 무서운 게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계부채 문제하고 금융 위험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게 그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증시에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운 겨울이 좀 당분간 지속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중국 증시 아까 설명드렸고요. 중국 증시는 뭐 지금 봄에 진입했다는 건 일단 겨울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은 지났는데 중국은 부동산의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그런 편이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수출 비중이 높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 부동산이 기여하는 게 GDP 한 3, 40%? 시멘트 경제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이 기여하는 게 굉장히 큰데 그 부동산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은 워낙 버블이 심했기 때문에 뭐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부동산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 중국 경제는 예전처럼 이렇게 V자로 반등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서도 좀 우위를 차지하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가능성은 저는 좀 굉장히 낮다고 봐요. 그걸 성공할 가능성은. 중국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부정적이고 앞으로도 아마 부정적이지 않을까 계속. 국제 시장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국채는 언제 좋으냐면 경기 침체가 올 때 좋아요. 근데 국채가 지금 해가 뜨고 그 다음에 투자 매력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다는 건 그 미국의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미국 시장의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저희가 그때 모델로
60몇 프로라고 했잖아요. 이번에 7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70%예요. 그러니까 70%면 역사적으로 저희 경기 침체 모델이 경기 침체 확률이 70%가 넘어갔을 때 경기 침체가 안 온 적이 없어요. 안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의 확실히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원자재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유,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 에너지는 뜨거운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있어요. 좀 쉬어가는 자리라는 거죠. 근데 길게 보면 저희는 이제 에너지 가격이 앞으로 한 5년 정도 또는 10년 정도로 본다면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봐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저희는 좀 앞으로 요번 이제 조정 끝나면 다시 이제 경기 침체에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 도달하고 하고 나면 다시 뜰 것 같아요. 계속 모자르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모자르기 때문에 유가는 저희는 한 200불, 지금은 이제 90불인데 200불에서 250불 정도를 밸류 하이로 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가면 좀 비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달러는 계속 강할 것 같다. 지금 양적 긴축은 아예 그냥 이슈가 안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잊어먹고 있어. 시작됐거든요. 계속 앞으로 한 1조 5천억에서 2조 달러 정도를 흡수할 거예요. 지금 흡수가 시작됐고요. 이거는 아주 강력한 달러 강세 신호예요. 달러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유동성이.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나냐면 달러 양적 긴축이 지금 계획상으로는 앞으로 3년간 지속돼요. 한 1,500원, 1,600원까지도 각오해야 되지 않을까, 내년엔. 그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추세가 바뀌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외환위기가 다시 발생할 거냐, 이 얘기를 요즘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환율이 막 오르니까 1,300원 올라가고 또 이제 외환보유고도 막 많이 감소했다고 하니까 이거 막 겁나는 거죠. 97년에 우리가 달러 외환위기를 겪었죠. 금융위기하고 외환위기는 좀 달라요. 외환위기는 달러가 부족해져서 국가가 디폴트 나는 상황이 외환위기고요. 금융위기는 뭐냐면 그 국가 안에 은행들 시스템이 망가져가지고 은행이 부도나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이제 지금 조짐이 비슷하니까 그때랑 이번에도 외환위기가 또 터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지금 갑론을박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는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이번 사이클에서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달러가 부족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그 근거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번에는 외환위기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금융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금융위기하고 외환위기 차이 말씀드렸죠. 지금 만약에 금융위기가 온다면 내년 정도 올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온다면 아마 그때보다 충격은 거의 10배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아직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저는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작년서부터 계속 이런 말씀을 조금씩 드렸는데, 지금은 조금 조짐이 모든 지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지표들이. 지금 가장 많이 저한테 질문이 들어오는 게 아파트 경기가 하강 사이클에 들어간 것 같다. 제가 이제 보고서에 몇 달 전서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정책위에서 본격적인 하락기로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 거냐,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느냐를 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저희 모델링 해가지고 한 건데, 이게 뭐냐면, 보시면은 명목 GDP가 요 진한 선이고요. 명목 GDP. 1년간 생산하는 총량인 거죠. 그 다음에 주식 시가총액이 파란색 선이에요. 주식 시가총액은 어떻게 되고 있죠? 명목 GDP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명목 GDP가 우상향하니까 주식의 시가총액도 우상향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 다음에 오렌지색이 M2예요. 유동성. 원래 유동성과 명목 GDP는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벌어지고 있죠? 사이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벌어지고 있는 것만큼 뭐가 생긴 거죠, 지금? 과잉 유동성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2008년서부터. 과잉 유동성이 생겨요. 그러면 이 과잉 유동성은 실물 자산에서 돌아다니는 돈을 제외하고 불필요한 돈이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과잉 유동성이란 게. 요만큼은 실물 자산에 돌아다니는 거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남는 돈이에요. 남는 돈이니까 투자 자산으로 가겠죠.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과잉 유동성이 생기면 주식시장으로 먼저 가요. 왜냐하면 미국 가계자산의
거의 한 60% 가까이가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으로 먼저 가요. 미국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투기를 한다, 투자를 한다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투자는 그냥 기업들이 빌딩을 사서 임대를 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개인이 막 주택을 우리나라처럼 막 세 채, 네 채 사가지고 투자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이게 사실 어디가 정상이냐면 요 정도가 정상이에요. 요 정도에서 요 정도 사이, 여기서 여기서 사이 정도. 이게 한 GDP가 2,000조고요. 그 다음에 M2 유동성이 3,500조니까 요 사이 정도가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오바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오바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과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올라갔다고 꺼지는 건 아니에요. 꺼지는 건 아니지만 지금이 이제 좀 꺼질 만한 상황이 된 거죠. 전 세계 인플레가 발생하고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이게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오랫동안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조정이 일어나겠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주택시장 만약에 내 집을 사거나 뭐 내 집을 팔거나 이런 의사결정할 때 가장 좋은 지표가 뭐냐면 주택구입 부담 지수라는 지표가 가장 좋은 지표예요. 이게 이제 뭐 나중에 이제 혹시 말씀 주시면 제가 이렇게 링크를 드릴 건데 요 주택구입 부담 지수라고 그냥 포털에 쳐도 늘 나와요. 발표할 때마다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이제 서울 기준이고요. 서울 기준으로는 120 정도를 평균으로 보시면 돼요. 120. 요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떤 거냐면 주택을 구입하는데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대비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계산이 되냐면 내가 집을 사면 빚을 내잖아요. 빚을 내면 원금하고 이자 상환하잖아요. 가처분 소득에서. 그 상환하는 거의 부담이에요. DSR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게 낮을수록 부담이 적은 거예요. 부담이 적다는 건 뭐죠? 주택을 살 수 있는 수요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주택 가격도 빠지고 이자도 빠져가지고 주택을 살 만한 수요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냐면 주택을 살 만한 수요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일부 부자들 빼놓고는 주택을 사면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소득의 거의 한 200 정도면 지금 200까지 올라왔는데 200 정도면 거의 소득의 절반을 내야 된다. 절반. 그러니까 절반을 내가 월급 500만 원 받아가지고 250에서 300을 원금과 이자를 갚고 나머지로 생활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 주택을 살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택 수요가 사라진 거죠. 거기다 금리가 막 오르니까 투기 수요도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투기 수요도 사라지고 실수요도 사라진 거예요. 부담돼서 못 사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가 사라진 거죠. 팔려고 하는 사람만 있지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2007년에 고점일 때가 160이었어요. 이때도 되게 부담스러워서 빠진 거였거든요. 저점은 80 정도예요. 올라왔는데 지금 200이에요. 버블이라고 돼 있죠. 버블 수준.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거죠. 주택 가격이. 그럼 이 상황에서 금리가 막 치솟기 시작했어요. 그냥 가만히 갖고 있어도 감당이 안 돼. 이자 비용이 계속 변동금리니까 우리나라는. 이자 부담이 막 100만 원 내다가 갑자기 몇 달 만에 이게 200만 원 내고 앞으로 더 오를 거잖아요. 금리가. 연말 되면 더 오를 거거든요. 250, 300 내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사실 내가 딱 내 수입에 맞춰가지고 빚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금리가 낮았으니까 그 수입에 맞춰서 냈는데 이 갑자기 이자 비용하고 원금 상환이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 생활이 안 되죠. 거기다 인플레도 엄청 심해가지고 생활비가 엄청 늘어났잖아요. 집을 안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꺾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꺾이면 어디까지 내려온다? 최소 여기 정도겠죠. 네, 평균 이하. 심하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정도 이하로 내려왔을 때 집을 내 집 마련을 하더라도 이때 해야 되는 거예요. 요럴 때. 근데 요럴 때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영끌족들은 어디서 걸린 거예요? 여기서 걸린 거예요. 20, 30대 영끌족들이 여기서 산 거거든요. 부동산 전망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네,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을 다 해놨으니까 보고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이번 달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휴가 잘 다녀오시고 9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